제목을 보시고 오셔서 알겠지만 이제 로봇도 공간 감각이 필요하다는, 제가 공간 감각 관련한 공간 인지 관련 연구를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 연구 중심으로 사실 대부분 여기 지금 1, 2학년 학생들로 알고 있어서 공간 감각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그런 게 로봇에 왜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게 실제 우리 어플리케이션 혹은 이제 우리 실생활, 말 그대로 우리가 그게 왜 그런 기술이 실제 우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관련된 공간 인지라는 게 뭔지 라고 이해하면 이번 1시간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금 그 공간 관련된 인지 연구를 하기 전에 사실 제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해요.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구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도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은데, 사실 뭐 여러분 커리어 패스라든지 소위 말해서 이제 졸업하고 뭐 할지, 석사, 박사 다들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이 있을 텐데, 혹은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공학 관련된 어떤 진로에 대해서 많이 사실 그게 더 궁금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자유롭게 오늘 여쭤보셔도 되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도 편하게 저한테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이런 연구자라든지 공학자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런 구글 스칼라로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제 이름 뭐 쳐보셔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로보틱스, 이제 로보틱스라는 큰 범주에서도 사실 로보틱스가 되게 광의의 개념이거든요. 로보틱스 안에서도 제어도 있고 메커니즘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인지, 특히 이제 영상 기반이라든지 센서 기반 공간 인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관련된 제가 쓴 페이퍼들의 목록인데요. 사실 뭐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색하면 누구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셔도 되고, 그래서 저에 관련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면, 저는 석박사를 2013년에 전 참고로 공과학번입니다. 공과학번이고 저도 기획과 나왔고, 그래서 2013년에 석박사를 시작을 해서, 그때는 사실 그때는 이제 막 들어온 부흥기였어요. 지금은 사실 드론이 너무나 당연하고, 여러분 토이 드론이라고 하죠. 5만원에서 10만원짜리 드론도 요즘은 자율비행까지는 아니지만 호버링이 기본적으로 다 됩니다. 사실 요즘 토이 드론 3만원짜리. 그리고 조금 여러분 이제 드론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뭐 DJI 드론 이런 거, 혹시 DJI 들어본 친구 있나요? 나 DJI 들어봤다, 그죠? DJI 드론 50만원짜리 정도 사면 자율비행 웬만한 건 다 돼요. 근데 이제 2014년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드론이 막 이제 태동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드론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을 연구를 하다가,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항법, 영상 기반 공간 인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 좀 좋은 기회라든지 뭐 운이 좋아가지고 2013년도에 석박사를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을 한 거였고요. 2016년도에 제가 잠깐 나사 에임즈 리서치 센터라고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 쪽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잠깐 인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트롭이라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필드 테스트, 지상에서만 이제 운영이 됐는데, 지금 사실 이미 국제우주정거장 내부에 이 로봇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이 로봇이 뭔가 어떤 사람이 하기 귀찮은 일들, 사실 우주비행사 스케줄표를 보면 거의 분 단위로 짜여져 있어요. 사실 워낙 할 일이 많고, 그 외에도 사실 이제 이분들, 우주비행사분들이 사실 뭐 실험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도 ISS 내부 메인테넌스를 딴 사람이 와서 해줄 수는 없으니까, 메인테넌스라든지 어디 특정 장소에 가서 소음 측정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해서 잡일들 누군가는 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런 사람들을 쓰기엔 너무 아까운 거죠. 그 시간이, 인력이. 그래서 이런 걸 약간 좀 대체해보자, 그런 ISS 내부 잡일들을 대신해줘서 사람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일에 좀 집중하도록 만들자 해서, 기본적으로는 IS-트립이라는 로봇이 현재 지금 한 3대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ISS 내부에서도 위치 측이, 혹은 이제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공간 인지를 해야 됩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라 하면 공간 내에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문 쪽으로 간다, 지금 이렇게 문 쪽으로 가서, 사람은 사실 그냥 문으로 가서 열면 되죠. 문으로 가서 사실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사실 전혀 어렵지는 않은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도 여는 것도 문제지만 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공간상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 사실 이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 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이 아기 때, 사실 제가 지금 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기 때는 막 부딪혀요. 걸어다니면서 여기 막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하다가 한 2~3살 되면 이제 내 위치를 알기 때문에 이제 배우는 거죠. 여러분도 다 이미 배웠었고 그거를. 이제 그런 과정이 로봇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공간 지각 능력이.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데, 지금 시점에서도 당연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로보틱스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또 이제 제가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 관련된 기술이 사실 AR, VR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위치 측이 혹은 공간 인지를 하면
내 시점, 에고 모션, 에고 뷰라고 하는데 내 시점을 기준으로 주위에 어떤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상에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소위 말해서 여기가 0,0,0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3,3에 있는데 저 문으로 가려면 내가 몇 컴마 몇을 지나야 되고 계속 제가 움직이면서 제 위치도 변하잖아요. 그거를 XYZ 정확한 좌표계를 뽑아주는 거를 의미해요. 사실 공간 인지라 하면. 이제 생각해보면 VR, AR도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VR, AR 써본 친구, 혹시 여기서 메타 퀘스트 써본 친구 있어요? 써봐서 알겠지만 내 위치를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죠? 내 헤드 트래킹이라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VR, AR은 사실 버추얼 오브젝트죠.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예측하고 거기에 어떤 가상의 어떤 상을 맺히게 해주는 기술이어서 내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로보틱스 기술이랑 AR, VR 기술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로보틱스랑 AR이랑 뭔 상관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실 동일한 물론 이제 로보틱스는 조금 움직이는 게 있고 AR, VR은 이제 좀 사람의 의존적이긴 하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라도 테크니컬하게는 크게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구글에서 잠깐 인턴을 했었고요.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라고 내부에 이제 데이드림이라든지 AR 코어라고 해봤는데 혹시 여기 안드로이드 폰에서 AR 코어 혹은 VR 기능을 써본 친구 있나요? 사실 그래서 AR 코어라는 거 되게 처음 많이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사실 경쟁사 대비 구글 VR, AR이 사실 요즘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면 기본적으로 다 깔려있어요. 여러분들의 동의랑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핸드폰을 딱 켜고 부팅할 때 막 무슨 계약서 긴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 다 사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다 깔려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깔려있어요. 다 깔려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거기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어떤 서비스 연장선 상에서 AR 코어 팀에서 잠깐 일을 했었고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캐나다 SF 사이먼 프레이즈 유니버시티라는 대학교에서 밴쿠버 쪽에 있거든요. 밴쿠버 서부지 쪽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도 사실 관련된 위치 측이 그때는 사실 이전까지는 드론의 영상 기반 자율주행 연구를 했다면 여기서도 물론 위치 측이긴 한데 조금 더 이제 IMU라든지 와이파이 좀 멀티모달 이기종 센서 데이터 기반 위치 측이 연구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기종 센서, 다양한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플랫폼이 스마트폰이죠. 그죠? 스마트폰에 사실 웬만한 센서는 다 있습니다. 로봇에 필요한 센서가 IMU부터 해서 와이파이, 조도 센서, 영상 카메라, 뎁스 센서까지 다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SFU에서 잠깐 하고 이제 20년도에 제가 임용이 돼서 연구를 국내에서 수행을 하다가 작년 9월에 이제 지스트 와서 관련된 연구, 오늘 수업을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 혹은 이제 로봇이라는 개념이 사실 이렇게 약간 정립된 게 최근 들어 2010년도에서 이제 좀 약간 이런 움직이는 모빌리티 쪽으로 많이 무게중심이 이동이 되었는데 사실 당연하겠지만 로봇은 이전에도 연구가 돼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옛날에 막 90년도부터 로봇을 많이 연구했어요, 사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 로봇이라고 하면 되게 로봇8, 공장에 들어가는 오토메이션, 자동화 이런 쪽에 제한돼서 국한돼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죠. 그죠?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뭔가 컴퓨팅을 한다? 이런 게 되게 생소했어요. 201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대부분 사실 로봇 한다, 로봇공학 한다 하면 로봇팔 연구하는구나, 매니플레이터 이런 공장의 어떤 자동화 팩토리 시스템 연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2010년, 사실 이게 로봇의 발전 속도가 스마트폰의 어떤 기술 발전 속도랑 일치해요. 일치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움직이면서 연산할 수 있게 됐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로봇은 사실 움직이는 컴퓨터에 불과해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바퀴 달린 컴퓨터, 저는 이제 사실 바퀴 달린 컴퓨터고 드론은 이제 날개 달린 컴퓨터겠죠. 날개 달린 컴퓨터고 기본적으로 모든 연산은 다 어떤 CPU, 프로세싱에 기반을 두는데 이제 움직일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저전력으로 돌아가는 어떤 CPU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사실 이게 원래는 핸드폰을 위한 거였는데 이게 로봇에도 써보니까 되네. 플러스 이제 스마트폰 하면 이제 오랫동안 써야 되잖아요. 배터리 기술의 발달. 배터리 기술도 이제 옛날 같았으면 이제 엄청 큰 배터리를 기본 5분, 10분밖에 못 날았다면 이제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20-30분 정도 다 이제 활동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이런 드론 같은 게 아니라 지상 로봇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4시간도 다 이제 운영이 됩니다. 드론은 사실 아직도 사실 길어야 20-30분입니다. 20-30분이긴 한데 플러스 이제 각종 센서의 발달.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다양한 센서들이
IMU, 뭐 카메라, 뭐 조도 센서 이런 센서들이 사실 다 로봇에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 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통칭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게 이제 막 연구가 태동되기 시작했고, 소위 말하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최신 기술이 이제 테슬라. 근데 테슬라도 뭐 여러분 자동차 회사로 많이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테슬라 자기 자신도 주로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런 뭐 로보틱스 컴퍼니라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도 관련 항법 연구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물론 로봇이 반드시 이런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로봇의 특징은 어떤 자율적으로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액추에이터가 있어야 돼요. 액추에이터. 사실 그냥 로봇은 뭐 인터넷에서 하는 막 크롤링 봇이라든지 이런 것도 로봇이라고 하는데, 저희 기계과에서 말하는 로봇이랑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액추에이터가 달려있고 어떤 공간을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조금 타겟팅해서 지칭합니다. 사실 뭐 되게 지금 보면 엄청 뭐 별거 아닌 기술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각각 하나하나가 연구 주제입니다. 이런 뭐 텍타일이라든지 이 계란, 여러분 되게 계란 아무렇지도 않게 집지만 사실 이게 계란을 집을 수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힘, 포스가 인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해야지 안 깨지는지. 아무튼 테슬라가 그러니까 이런 로봇을 만들려면 옛날에는 제 생각에는 한 2010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몇 억이 필요해요. 5억, 10억? 근데 사실 일반인이 이 로봇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5억, 10억을 쉽게 쓸 수 없다고요. 거의 뭐 일생에 걸친 엄청난 돈인데. 연구용으로는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도 사실 뭐 휴보라든지 뭐 어떤 뭐 아시모라든지 이런 로봇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 상용화랑은 사실 조금 연구실 레벨에서는 되지만 한 대당 5억, 10억 하면 사실 이거 누가 살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스마트폰 기술 발전 속도, 이제 뭐 요런 이제 뭐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게 맨 처음 이제 CPU가 개발된 인텔 4004 요 아폴로 가이던스 컴퓨터죠. 그 저희 우주 비행 때 한 그 아폴로 항법 컴퓨터에서부터 쫙 발전해가지고 이 발전이 사실 대부분 스마트폰 덕분에 이제 원동력이 돼서 확 발전을 하게 되는데, 뭐 거의 이때에 대비해서 뭐 몇 천만 배로 이제 연산 속도가 빨라졌죠. 동일한 크기에서, 동일한 전력에. 그래서 이런 전성비가 좋아져서 이제 각종 관련된 로봇 연구들이 조금 이제 촉진이 돼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로봇들이 이런 공간 내 다시 살짝 보여드리면, 공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려면 당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간이 인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상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 뭐 주변에 장애물은 있는지. 근데 그 외에도 사실 많이 필요해요. 이런 메커니즘적인 연구라든지 아니면 제어 연구라든지 다양한 연구가 당연하겠지만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개인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개인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좀 항법 측면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해왔고, 이거는 그냥 싱글보드 컴퓨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제 메카트링스라든지 뭐 이런 로봇 관련 수업 들어보시면 이런 싱글보드 컴퓨터,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제슨 나노라든지 라즈베리 파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라떼 판다라든지 이런 게 사실 신용카드 사이즈만 하거든요. 신용카드 사이즈만 한데 나름 컴퓨팅 파워가 좀 뭐 엄청 여러분이 쓰는 인텔 i5라든지 i7 수준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아요. 일반 어떤 항법 연산을 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컴퓨터들이고, 이런 것들 사실 여러분 실제 뭐 구매해보면 뭐 10만원, 20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10만원, 20만원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엄청 저렴한 겁니다. 실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컴퓨터가 이런 사이즈로 만들면 옛날에 막 몇 천만 원을 줬어야 되는데 요즘 들어 10만원, 20만원 개인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이제 저렴해졌고, 당연하겠지만 이제 이런 걸로 많이 대학에서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뭐 엔비디아 제슨이라든지 이런 걸 달아가지고 자율주행 헌법을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은 사실 뭐 항법이 당연히 전부는 아니고, 항법 외에도 뭐 제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모터가 있을 때 어떤 원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인풋이 필요한지, 뭐 제어라든지 아니면 가이던스,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지, 경로 계획, 뭐 다양한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필요한 융합 학문이에요, 사실 로보틱스는. 그래서 기계에서도 많이 하고, 전자에서도 많이 하고, 컴퓨터에서 많이 하고, 복합 학문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어떤 자율성, 오토노머스가 약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어떤 초점을 둬서 특히 이제 저희 기계과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뭐 실제 로봇에 적용을 해서 어떤 다이나믹스라든지 그런 걸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위치 측의 정확도 혹은 어떤 이런 자율성, 또 공간 규칙성이라든지 인지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런 관련된 연구를 쭉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런 포지셔널 트래킹 혹은 이제 뭐 조금 전문 용어로 비주얼 오도메트리 혹은 뭐 비주얼 슬랩, 로보틱스 혹은 이제 AR, VR이랑 이런 게 뭐가 연관이 돼 있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가면 이번 1시간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인데요. 프로메테우스는 영화에 이런 기계가 나와요. 약간 프로젝터 화질이 안 좋아서 사실 훨씬 더 또렷한데, 막 이제 지금 보면 여기 막 어떤 구형의 어떤 라이다, 어떤 레이저 같은 걸 쏘는 기체가 나와서 막 탐사를 하죠. 사실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영화를 안 본 친구도 있을 텐데 어떤 미지의 행성을 가서 탐사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지의 행성을 가서 어떤, 지금 처음 딱 어디 행성인지 몰라, 어디 행성인지 모르고 굴에 들어가서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생겨먹고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런 기계를 넣어서 막 자기 혼자 탐사를 하죠. 탐사를 하고 그 탐사에서 이제 지도를 만들죠. 이게 아까 그 구입니다. 구. 근데 잘 생각해보면 되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지도를 만들어야 되죠. 두 번째로는 그 지도상에서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죠? 두 개가 지금 계속 번갈아가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저희가 보통 슬램이라고 불러요.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이라고. 그러니까 매핑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다음 지도라든지 네이버 지도를 켰을 때 사실 이미 매핑 같은 경우에는 다 해놨죠. 네이버라든지 구글에서 해놓은 거예요. 지도가 있잖아요. 그런 사진이, 건물이 어디고. 그 상에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딱 찍는 게 로컬라이제이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저희 이제 로보틱스에서는 치킨 앤 에그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 위치를 알면 지도 만들기는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도가 정확하면 내 위치를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를 같이 하려면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다 있는 상태에서 불확실한 내 위치, 소위 말해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그런 챌린지함이 있어서 많이 아직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제 뭐 이런 중요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학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7년도에 조금 된 논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자체는 사실 뭐 큰 변화는 없어서, 이런 인풋, 여기 소위 말해서 인풋, 거대한 어떤 펑션의 인풋이 어떤 카메라 영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똑같죠? 이런 인풋이 있으면 사실 사람은 알아요. 계단을 올라가고 주위에 여기 이제 뭐 오른쪽을 바라보고 이제 다시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서 뭐 하는구나, 이걸 아는데, 그런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을 로봇에게 부여하고 싶은 거죠. 내 위치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가 갔던 데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런 거를 조금 수식화 혹은 이제 조금 어떤 컴퓨팅 파워의 어떤 성능을 빌려서 그런 연구를 하고 싶은 게 슬램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이게 슬램의 결과인데, 이 자전거랑 좀 화질이 안 좋긴 한데, 이 자전거랑 지금 같은 건데 약간 좀 다르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사실 아직도 조금 안 풀리는, 아직 언솔브드 프로블럼으로 일포스트 컨디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가 아까 봤던 그 자전거인지 새로운 자전거인지 같은 자전거인지 사실 사람도 헷갈리잖아요. 동일한 모델이 있다면. 근데 사실 이거는 명확하게 아까 그 자전거긴 한데 아직 요거는 인지를 안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뭐 이런 기술을 룹 클로이징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는 사실 뭐 아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어떤 공간상의 어떤 지각 능력, 지도를 만들고 내 위치가 어딘지 이런 걸 판단하는 기술을 이제 저희는 슬램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로봇에게 있어서 대부분 이제 모든 사람이 다니는 공간은 unexplored environment, 그러니까 탐사되지 않은 공간이에요. 사실 여러분도 이렇게 안대를 씌우고 뭐 예를 들어서 헬기를 타가지고 어느 임의의 공간에 딱 눈을 뜨게 하면 처음 보면 막 두리번거리잖아요. 모르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로봇은 사실 대부분 그래요. 왜냐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지도를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혹은 이제 지도를 미리 누군가 스캔해서 탑재해주지 않는 이상 다 모르는 길이고 처음 보는 길이에요.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그런 공간 지각 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대회도 2022년까지 DARPA라고 어떤 미국의 어떤 군사기술을 연구하는 뭐 그런 곳인데, 어쨌든 그런 걸 기반으로 이게 이런 지하, 사실 이거는 재난 구조 상황에서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목적에서 대회가 시작된 건데, 어쨌든 여기 이런 터널이라든지 이런 데도 당연하겠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 GPS 이런 걸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법, 비주얼 슬램이라든지 영상 항법을 많이 써서 여기를 어떻게 치게 할까? 이런 게 되게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해왔었고요. 이런 데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럼 GPS 쓰는 거 아니냐, GNSS 써서 그냥 내 위치 우리가 다음 지도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당연하겠지만 일단 실내에는 잘 안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실내에서 터지던데요, 다음 지도 내가 움직이면 실내에서 잘 되던데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핸드폰은 순수하게 GNSS 신호, 그러니까 GPS 신호만 쓰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안에 뒤에 알고리즘까지 뭐 알고 쓰는 경우도 없고, 사실 대부분 그렇지만 뭐 주변에 기지국 신호, 안에 있는 IMU 신호를 복합적으로 써서 뱉어줍니다. 현재 좌표를. 그래서
GNSS 신호 가지고만 그렇게 정확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상용 컨슈머 GPS에서는. 그래서 사실 뭐 대부분 기지국 신호라든지 이런 추가 부가적인 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한 거고, 실제 GNSS는 실내에서는 아예 거의 먹통이에요. 먹통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이런 기술이 뭐 로봇에도 많이 쓰이지만 이런 드론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뭐 스카이디오라는 회사인데 미국 회사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이제 드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기술 1위는 중국의 DJI. 어떻게 중국이 1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단순히 만드는 거 매니팩처링 뿐만 아니라 기술도 1위가 맞아요. 엄청 잘 만들고 따라가지 못해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약간 미국의 마지막 남은 드론 회사거든요, 솔직히 스카이디오가. 옛날에 뭐 3D 로보틱스 뭐 많았는데 사실 다 죽었어요. 경쟁이 안 돼. 그러니까 이 기체가 지금 일반인들이 이런 걸 살려면 한 200~300만 원 줘야 돼. 아직도 200~300만 원인데 DJI는 동일한 성능인데 5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게임이 안 되죠,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내가 뭐 미국이 좋다고 하더라도 굳이 내 200~300만 원을 더 써가면서 쓸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 지금 지도를 만들고 있죠. 내 위치도 측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당연하겠지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드론 연구를 많이 해왔지만 이제 드론 상용화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드론을 어디에 써먹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주위에 드론을 많이 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도 드론 나는 것도 오케이, 자율비행도 오케이인데 이거를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 데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면서 이걸 어디다 쓸 거냐. 기껏해야 뭐 드론 배송, 택배 배송인데, 그리고 또 드론을 날려본 친구는 알겠지만 이게 생각외로 엄청 시끄러워요. 이게 날기 위해서 그 추력을 만들기 위한 프로펠러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드론은 그래서 이런 인스펙션, 특히 상업 쪽에서는 이런 데를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뭐 무슨 이런 교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큰 어떤 풍력 발전기 이런 데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걸 조금 드론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시장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기존에 사람을 썼으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내가 드론을 쓰면 500만 원이면 충분해.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마켓이 형성되고. 근데 이런 기술이 당연히 이제 자율항법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여기는 자율항법보다도 조금 더 어떤 Accurate 3D 매핑, 지도 작성에 관련해서 좀 더 포커싱을 둬서. 근데 이 기술이 사실 다 똑같은 기술이에요. 수학적으로 파고들면 똑같은 수식을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리얼타임에 포커싱을 둬서 실시간으로 풀 거냐 하면 이제 좀 슬램이라든지 자율주행 기술이 되는 거고, 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고 어떤 되게 파인한 정밀한 맵을 얻고 싶다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특화해서 전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경로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경로를 설정해야 하는지 완벽한 지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회사에서, 스카이디오에서. 그래서 보통 기업용으로, 이건 뭐 개인이 사실 뭐 이런 철탑을 매핑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사실 많이 쓰는 솔루션이고, 근데 기업 B2B 솔루션에서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쓰면 일단 위험하거든요. 위험하고, 그리고 뭐 돈도 많이 들고, 드론을 시키면 다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도 되고 저장도 되고. 물론 뭐 얘네도 뭐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싸진 않고 사실 비싸긴 해. 비싸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드론에도 관련된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드론뿐만 아니라 이런 항법 관련해서 가장 선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 하나가 사실 메타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 저 때만 하던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이었는데, 메타에서 사실 이제 VR, AR에 완전 이제 거의 모든 사운을 걸고 지금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주위에 많은 슬램 관련된 연구자들도 이 연구실로 엄청 많이 갔어요. 다 가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R, AR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가상의 오브젝트를 내 헤드 움직임, 어떤 얼굴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왼쪽으로 갔다 하면 어떤 여우가 있다, 혹은 이제 소파가 있다 하면 소파의 왼쪽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소파의 왼쪽을 보여주려면 내가 얼마큼 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계산을 할 때 내 위치가 필요하게 돼요. 정확히는 내 헤드의 위치겠죠. 그래서 관련된 이런 실제 어떤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전 세계에서 특히 이제
연구하고 비주얼 내비게이션, 슬램 항법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자를 가진 회사가 저는 사실 메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겠지만 메타도 로보틱스 사업에 관심, 당장 제 생각에 솔직히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조금 VR, AR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큘러, 이게 사실 조금 옛날 버전이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큘러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본적으로 주위를 인지하려면 양 끝에 카메라로 이제 공간을 인지합니다. 공간을 인지를 하고요.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메타 퀘스트 3인데 이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 하거든요. 60, 70만 원.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 원가예요. 그냥 시장 장악하려고 그냥 뿌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시면 컴퓨터예요. 스탠드얼론 컴퓨터인데 안에 그 디스플레이도 있죠. 연산도 들어가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카메라가 엄청 많아요. 이게 다 카메라고 여기도 카메라 있죠. 카메라 다 군데군데 카메라가 있어서 손이라든지 어떤 공간을 다 인지를 해요. 그래서 사실 안에 CPU도 있고 엄청 사실 컴퓨터예요. 그냥 컴퓨터. 디스플레이가 있는 컴퓨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써보면 사실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돼서 이거를 사라고 제가 강요하진 당연히 강요까지는 아닌데 실제 VR이든지 AR 같은데 그런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가서 써보면 생각외로 엄청 정확하고 잘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간 인지, 현재 지금 내 위치가 어디고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이 글자가 여기 지금 마치 거기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듯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 머리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지 이거를 사실,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관점에서 보면 이게 갑자기 왼쪽으로 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공간 인지를 할 때. 이게 가장 최신 모델이고. 당연하겠지만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최근에 이제 애플 비전 프로가 같이 공개됐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타겟팅하는 시장이 달라요. 얘는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70만 원? 그러니까 조금 무리하면 살 수 있죠, 개인이. 조금 무리하면 살 수 있는데 얘는 한 4, 500만 원 하잖아요. 약간 전문가용 컴퓨터처럼 얘네는 약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타겟팅을. 그래서 막 얘네는 이제 스페이셜 컴퓨팅이다, 공간 컴퓨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사실 기술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이 다른 게 없고, 저도 사실 써보고 싶은데 써본 적이 없어요. 아직 한국에 정발이 안 됐고. 그래서 당연히 애플이니까 완성도 있게 잘 만들었겠죠. 잘 만들었겠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 공간상에 마치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이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위치 측이라는 게 잘 되니까 가능한 거. 근데 실제 제가 유튜버 같은 데서 사람들 보면 막 이게 공간에서 떨리긴 해요. 아직 화면이 떨린다는 얘기가 위치 측이가 불안정하다는 얘기거든요. 다르르 막 떨립니다. 떨려가지고 이거 사실 CF니까 이렇게 잘 되는 것만 보여준 거겠죠. 잘 되는 것만 보여준 거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실제로 보니까 막 떨려요. 아직도 관련된 게 좀 이제 이런 게 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살짝 다 센서죠. 센서 덩어리, 카메라, 뎁스, 주위를 인지하기 위한 각종 센서들이 완전 여기 전방에 다 붙어 있어요. 전방에 붙어 있고, 이런 걸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 인지를 하는 거죠. 스페이셜 컴퓨팅이라고 네이밍은 아주 멋지게 했는데, 구글에서는 보통 이머시브 컴퓨팅이라고 하거든요. 몰입형 컴퓨팅을 한다. 아무튼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데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이 많이 쓰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당연히 궁금한 게 국내에서 하는 기업이 없냐? 있죠. 당연히 있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로보틱스의 가장 진심인 기업은 네이버 같아요. 네이버 랩스가 선도적으로 가장 일관되게 뚝심 있게 좀 투자를 해서 로봇 관련된 사업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로봇 최근에 이거 1, 2개월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로봇은 1783 이렇게 건물 자체도 로봇을 위한 건물을 막 짓잖아요. 그럴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되게 정말 로봇에 사원을 걸다시피 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크마인드라고 로봇 전용 OS, 웹 베이스드 OS인데 약간 되게 아이디어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크롬이 약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는 얘는 이제 웹 베이스드 크롬, 얘네 웨일 OS 밀잖아요. 웨일 OS에다가 약간 로봇 OS 심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웹 베이스드 클라우드로 돌리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국내에서 가장 조금 선도적으로 로봇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네이버인 게 사실이고, 네이버만 하는 건 아니고 삼성도 많이 해요. 삼성도 이제 신사업으로 로보틱스를 민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어떤 컨슈머 로보틱스, 그러니까 가전제품 회사들은 이런 형태의 팔이 하나 달린 로봇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매니플레이터가 없으면 뭘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단순히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로봇이. 그래서 삼성은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팔 하나 달린 로봇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도 많이 여기 삼성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삼성도 열심히 하지만 삼성은 워낙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없긴 해가지고 삼성도 열심히 하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 웬만한 대기업은 사실 이제 남은 넥스트 빅띵이라고 하죠. 남은 시장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특히 가전 쪽에서는. 그러니까 PC 다음에 스마트폰이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사실상 이제 개발이 끝났고 사실상 애플이 독점하고 있죠. 그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남은 시장, 개화되지 않은 시장이 로봇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시장을 이제 누가 차지하는 이걸로 이제 막 다 지금 아직도 정해지지 않고 핵심 플레이어가 그런 거 이제 약간 좀 싸우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그래서 근데 아직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가 끝났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제 생각은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아직도 사실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잘 안 돼요. 다음과 같이 어떤 이런 무늬가 없다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유리창에 반사된 나무가 이 밖에서 반사된 건지 안에 있는 건지라는 게 좀 구별이 어렵고요. 아직도 당연하게 트랜스페어런시 문제가 있고 이런 반복된 패턴을 보면 내가 여기서 바라본 건지 여기서 바라본 건지 이런 문제들 사실 이런 문제는 사람에게도 있긴 한데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황법이 실패하게 되면 그게 좀 크리티컬하니까 아직도 이런 이슈들이 조금 많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런 무빙 오브젝트 사실 대부분 로봇 환경 여러분이 테스트한 영상들을 보시면 주위에 움직이는 물체가 많이 없어요. 사람도 없고. 왜냐면 그런 스테릭한 정적인 공간에서는 아직도 조금 웬만큼은 잘 되는데 이제 특히 사람이 다니는 동적 환경에서는 아직도 많이 불안정하거든요. 성능들이 대부분의 모든 어떤 기능들이. 그래서 이런 게 이슈들이 있어서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저도 이러고 관련된 조금 어떤 극한 환경에 있어서 좀 초점을 둬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사실 다양해요. 실패하는 경우는 너무 다양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자체에 모션 블러가 강하다든지 아니면 예측치 못하게 이런 빛 변화가 발생한다든지 제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뷰 포인트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동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짧게 이제 제 연구실 얘기를 간단히 하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어떤 무인 비행체 혹은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단순한 알고리즘 측면에서도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런 드론이라든지 조금 실제 어떤 모빌리티 플랫폼 관련해서 실제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달린 또 이런 데서 좀 데이터를 얻고 해서 조금 이런 항법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박사학위라든지 개인적인 이제 연구 선호도는 이제 이런 기하학적인 패턴을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이제 운영하는 입장이 아니라 한 명의 연구자로서 선이라든지 어떤 면의 어떤 기하학적인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 두 선이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행한 패럴렐한 선은 절대 만나지 않죠, 현실에서. 근데 실제 카메라에서 찍으면 만나요, 그죠? 만나요. 이게 이제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인데 어떤 투영 기하학인데 어떤 거기서부터 또 정보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회전 정보를.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해서 어떤 정확도를 많이 높인다든지 어떤 그런 거 인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로 계속 박사학위도 받고 그런 거 연구를 했었었고요. 근데 사실 이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지금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그러니까 그 스마트 모빌리티랑 하면 이제 단순히 로봇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드론, 네이버레스 같은 로봇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이런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에 필요한 항법 관련된 공간 인지 특히 공간을 인지하고 어떤 동적 물체를 판단하고 하는 그런 연구에 좀 특화돼서 지금 현재 연구실을 운영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실 검색하시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제 연구 논문들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은 이렇게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연구자 혹은 이제 석박사는 기본적으로 논문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유튜브로 멋진 동영상을 해도 논문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면 조금 무의미한 게 있기 때문에 논문 위주로 많이 조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기술이 어떻게 보면 아까 방금까지 보여드린 VR, AR, 로봇 관련된 거랑 좀 되게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그런 걸 타겟팅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트로 아까 관련된 그런 관련된 연구도 좀 같이 현재 나사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VR, AR 기계들에도 각자 어떤 플랫폼, 고유 플랫폼만의 어떤 위치측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 누가 제일 정확한지 뭐 이런 것도 막 비교를 해보고 저도 인텔이라든지 인텔 여러분이 아는 게 인텔이고 뭐 애플이라든지 뭐 구글 이런 데 각자 뭐 성능이 어떻게 누가 더 정확한지 뭐 이런 비교 실험도 해보고 아이폰으로 지금 이게 실내 위치치기 한 거거든요. 지도도 만들고. 근데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으로 이 정도 정확도는 나와요. 사실 근데 옛날에는 진짜 수백만 원대 레이저 어떤 트래커라든지 이런 장비로 가능했던 정확도인데 100만 원, 150만 원이면 누구나 이런 정확도를 찍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좀 어떻게 하면 다층, 빌딩 스케일, 좀 대규모 스케일에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실리를 더 정확하게, 더 일관되게, 컨시스턴트하게 실내 위치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실내 3D 재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조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런 거에 이제 타겟은 여러분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도로뷰, 스트리트 뷰까지만 보여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남은 지역은 건물 뷰, 건물 내부 뷰. 어디 가보고 싶을 때 좀 알고 싶잖아요. 건물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게 좀 아직 많이, 물론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건물 주인의 어떤 허락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는 솔직히 뭐 반반인데 어쨌든 마지막 뭐 그런 타겟팅으로 좀 실내 위치치기라든지 실내 건축 리컨스트럭션 관련된 연구를 좀 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당연하겠지만 그런 알고리즘 자체의 측면은 아니라 드론 중에서도 요즘 이런 나노 드론 관련돼서 조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좀 크기가 되는 중형 사이즈 한 페이로드 1, 2kg 정도 되는 드론은 사실 요즘 자율주행이 잘 돼요. 잘 됩니다. 라이다라든지 일단 뭐 당연하겠지만 비싼 장비와 비싼 센서를 달면 다 돼요. 이제 문제는 누가 더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어떤 페이로드, 작은 페이로드 그리고 이제 작은 수고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성능을 뽑아내느냐라는 게 핵심 경쟁력이 되겠죠. 그 중에 있어서 이제 저는 특히 손바닥만 이게 한 크기가 손바닥만 8cm, 8cm 정도 하고 실제 무게는 한 4, 50g 정도 하거든요. 4, 50g. 그래서 기껏해야 페이로드가 가는 게 5에서 10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카메라든지 라이다는 당연하겠지만 달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날지도 못해요. 그걸 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제한적인 어떤 스펄스 매저먼트, 스펄스 센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존의 어떤 슬램 정확도를 필적할 만한 컴페어러블 할 만한 어떤 알고리즘을 우리가 설계하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나사에 이제 현재 지금 ISS 랩에 탑재된 요 에스트로비아라는 로봇이 있는데요. 네, 요 모듈 안에서 지금 뭐 다양한 작업을 도와주면서 뭐 동영상도 찍고 이제 실험도 도와주고 하고 있는데 뭐 아직도 가끔씩 당연하겠지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고 한꺼번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요 에스트로비 데이터의 통제권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같이 코업을 해서 알고리즘 측면에서 저희는 좀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 다양한 센서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 내비캠, 뭐 사이캠, 뭐 도캠 여러 가지 카메라들 달려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같이 코업해서 수행한 연구는 여기 뭐 데이터셋, 여기 ISS 내부의 어떤 다양한 데이터셋, 다양한 시나리오, 임무 시나리오, 미션 시나리오에서 데이터셋을 취득해서 이거를 이제 항법 연구에 사용하려고 데이터셋을 취득하고 정리한 거를 조금 배포하고 다양한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최신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어떤 기법이 제일 정확한지 기하학 기반의 어떤 위치치기 방식도 있고 최근에 워낙 이제 딥러닝 연구가 많이 되니까 딥러닝 기반 위치치기 방식의 어떤 게 누가 더 정확하고 잘 되는지 이런 연구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1, 2주 전에 논문은 다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뭐 캘리브레이션이라든지 뭐 시나리오, 내부 확인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데이터셋을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짧게 얘기하면 사실 뭐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기보다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PC라든지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성숙도가 이제 좀 도달했는데 처음에 PC가 나왔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이제 이런 생태계가 완성이 됐죠. OS 이제 하드웨어 만드는 하드웨어 벤더단이 있고 운영체제를 만드는 데가 있고 서비스 앱을 만드는 데가 있고 이제 우리가 사용자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생태계가 이제 구성이 되면 사실 여기 생태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 누굴까요? OS가 많이 벌어요. OS가 핵심이에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절대갑이거든요. 절대갑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업체들은 항상 이제 따를 수밖에 없고 하드웨어도 사실 이건 약간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회사들은 다 중국, 대만에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PC 상황이 생태계가 이미 이건 완성이 됐고 이제 PC 다음이 사실상 스마트폰이었죠. 스마트폰이었는데 얘도 생태계가
2014년, 13년만 하더라도 막 엎치락뒤치락 했었죠. 뭐 노키아도 있었고 시장에 거의 플레이어가 많았죠. 뭐 블랙베리도 있었고 갤럭시는 당연히 지금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뭐 우리는 삼성 갤럭시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해외에서는 그냥 하청이랑 하드웨어 제조업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해외에서는. 그래서 옛날에는 삼성이랑 화웨이랑 되게 비등비등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요즘 워낙 미국이 워낙 이런 제재를 많이 하니까 화웨이는 안드로이드 못 쓰죠. 못 쓰니까 지금 사실 게임이 안 되는데 2018년만 하더라도 삼성이랑 화웨이랑 비등비등했어요. 제가 느끼기로 현지에서. 미국이랑 캐나다랑 사실 걔네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거든요. 한국에서 만들든 중국에서 만들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막 약간 춘추 전국 시대로 막 노키아도 있고 뭐 삼성도 OS 만들었죠 하다가 지금 사실 이렇게 양분됐죠. iOS랑 안드로이드로 됐고 이제 종속된 서비스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S가 갑입니다. 그러니까 OS가 모든 통제권을 쥐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어떤 생태계라고 하죠. 어떤 그 인프라스트럭처로. 그래서 사실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미국이 점령하고 있죠. 다 미국 기업.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OS가 핵심이자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다 이거 점령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종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이런 거에 열받아서 iOS가 개인정보 제공 안 하고 그럼 타겟팅 맞춤 광고가 안 되잖아요.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메타버스, 소위 말하는 이제 VR 시장에서는 이런 수모를 안 당하리라 해가지고 사운을 걸고 지금 VR AI에 몰빵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iOS에 애플에 갑질당하는 게 너무 열받아서. 그래서 사실 진짜 아직도 여기는 아직도 제가 보기엔 춘추 전국 시대예요. 이제 뭐 웨이모, 오로라, 뭐 엔비디아 다 달려들고 있죠, 여기.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각 자동차에 따로 생태계가 구성될 수도 있고 드론 생태계도 따로 구성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 생태계에 있어서 아직도 춘추 전국 시대고,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혹은 하드웨어 제조 회사들은 당연히 그냥 하드웨어 제조 회사로 남기 싫겠죠, 당연히. 왜냐면 OS가 핵심 패권인데 이익이 당장.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포드, 뭐 이제 GM 크루저라든지 도요타도 다 각자 자율주행 솔루션이 있습니다. 사실 누가 될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이제 뭐 체력이 없는 플레이어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죠. 우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자율주행 접었죠. 접은 지 꽤 됐어요. 우버도 자율주행 접었고 GM도 크루즈 사고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접는다는 얘기도 있고, 웨이모는 이제 구글 모 회사니까 이제 끊임없이 나오는 그 광고 수익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는 있는데, 뭐 오로라도 위태위태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아직 지금 현재 막 아직도 정립이 안 된 상황이고, 당연하겠지만 유전적인 서비스도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실제 여러분이 이 관련된 분야에 만약에 종사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든 이런 관련된 OS라든지 애플리케이션에 조금 종사를 하시게 될 텐데, 이런 어떤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혹은 이제 뭐 이런 생태계에서 자신이 어떤 게 관심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뭐 언제든지 관련된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